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청하실 내용은 농심이라는 국내 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하면서 생긴 인도 경제 초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인도 뭄바이 시내의 한 대형마트. 한때 이곳의 라면 코너 한편에는 빨간 포장지에 익숙한 한국 문구가 인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신라면.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생소한 알파벳과 강렬한 색상, 그리고 매운맛이라는 낯선 자극. 하지만 그것은 곧 새로운 경험으로 바뀌었다. 한국식 매운맛은 인도 청년들 사이에서 도전과 트렌드로 불렸다. 인도에서의 K푸드 열풍은 아이돌과 드라마를 통해 전해진 K컬처와 연결되어 농심이라는 브랜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3년 말, 농심은 인도 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한다. 별도의 보도자료도 없었다. 현지 유통업체의 계약 연장 불가 통보가 전부였다. 언론 보도도 없었다. 조용한 이별이었다. 인도 정부는 눈치채지 못했다. 유통 현장의 직원들만이 한국 라면은 언제 들어오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뿐이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2024년 말 인도의 대표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 스탠더드는 한 편의 특집 기사를 냈다. 제목은 이랬다. 왜 한국 기업은 우리를 떠났는가? 농심 철수 1년 후의 인도 시장. 기사의 시작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 없다. 왜 농심은 떠났을까? 이 질문은 뒤늦게 인도 정부 내부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다. 사실 농심의 철수에는 표면적으로 큰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수년간 쌓여온 복합적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규제였다. 인도는 수입식품에 대한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한국의 식품 포장 규격, 원재료 표기법, 수출입 인증 시스템 등이 인도의 기준과 상충되었고 매번 통관 지연이 반복됐다. 특히 2022년 이후 인도 보건당국은 라면류에 대해 추가적인 잔류물 검사와 향신료 성분 분석을 요구하며 한국 제품만 유독 정밀 검사를 반복했다. 두 번째는 유통망의 구조적 한계였다. 인도 현지 마트 체계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소매 유통이 주류였고 농심은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가격 갈등을 겪었다. 현지화 요구가 과도해지면서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워졌고 결국 철수라는 선택지가 유일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분위기였다. 자국 제품 우선 정책이 강화되면서 외국 브랜드에 대한 규제는 암묵적으로 강화되었다. 그 분위기는 왜 외국산 라면을 먹느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농심은 더 이상 인도에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라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한국 문화의 일부였기에 억지로 타협하기보단 철수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철수 이후의 인도 시장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대체 제품들이 유통되긴 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했다. SNS에는 그 라면이 그립다는 글이 이어졌고 심지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신라면이 프리미엄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론은 결국 인도 정부에 닿았다. 뒤늦게 정부는 식품 통관 절차의 간소화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 기업 제휴치 TF를 꾸리기 시작했다. 현지 매체들은 말했다. 농심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다. 존중하지 않으면 떠난다는 글로벌 기업 생태계의 진실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은 단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브랜드다.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는 존재. 농심의 사례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긴다. 단순히 유치만 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K기업은 조용히 떠난다. 그리고 그 뒤엔 문화도 소비도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이제 인도는 자신들의 선택을 돌아보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한국 기업을 단지 수출업체로 볼 수 없다. 그들은 현지 문화와 시장을 연결하고 도시의 감각을 바꾸며 삶의 방식을 재정의하는 전략 파트너다. 농심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남아있다. 왜 그들은 떠났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도 않고 세금 혜택처럼 수치로 계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국가와 기업 사이의 관계는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진다.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용한 철수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큰 보도 없이 언론도 모르게 국제적인 기업들이 한 나라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일들. 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특히 주목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소비 트렌드, 심지어 도시의 감성까지 바꾸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심이 인도에서 떠났을 때 그저 하나의 식품 브랜드가 빠진 것이 아니었다. 도시 청년층이 자주 가던 편의점에서 익숙하던 빨간 라면이 사라졌고 SNS 속 푸드 챌린지는 끝났으며 한국 드라마 속의 먹방을 따라하던 유행도 끊겼다. 그 빈자리를 어느 누구도 완전히 메우지 못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은 이익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새로운 문화를 퍼뜨린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해당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하지만 그 관계는 상호적이다. 존중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사라진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 가격 조건이나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 정책 일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중받는 감각을 중시한다. 베트남은 그걸 이해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 반대로 일부 국가는 그 신호를 읽지 못했다. 한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정책을 갑작스레 변경하거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짐을 쌌다. 기업은 국가에 소속된 존재이지만 글로벌 시대의 기업은 더 이상 한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존중받는 곳을 향해 이동한다. 이 점에서 한국 기업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값싸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생산자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가 중요한 시대다. 한국 기업은 현지의 사람을 고용하고 현지 문화에 귀 기울이며 환경과 미래까지 함께 고민한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단순히 제품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면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그 기업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도시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그러나 중요한 건 떠난 뒤의 후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신뢰를 지키는 방법을 각국이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은 묻지 않는다. 우리를 존중하십니까? 라고 말로 묻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그 나라의 태도를 지켜볼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떠난다.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급변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대에는 그 한 번의 이탈이 국가의 경쟁력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 정치 안정성, 계약의 신뢰성,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사람처럼 대하는 존중의 문화. 이 모든 것이 기업의 기준이 된다.
한국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경쟁할 수 있다. 기술이 있다. 노하우가 있다. 그리고 세계가 원한다. 그러나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는 떠나고 나서야 깨닫는 시대가 아니라 떠나기 전에 잡아야 하는 시대다. 국가와 기업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반자다. 그 관계의 중심에 신뢰가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그 신뢰의 기준을 전 세계에 던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처럼 되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걸어온 길을 분석하고 그 전략을 자국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한국이 구축한 K전략은 바로 그 신뢰의 체계를 국가 브랜드로 정립시킨 대표적 사례다. K전략이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 K푸드 같은 문화 콘텐츠를 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한국식 방식과 태도를 세련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세계 무대에 드러내는 행위다. 그리고 그 행위는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뢰가 없는 콘텐츠는 그저 유행에 그친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BTS가 단순한 아이돌 그룹을 넘어서 세계를 감동시킨 이유는 음악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한류 드라마가 세계인의 눈물을 자아낸 이유도 화려한 제작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이야기였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철학이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는 그저 빠르고 정밀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계약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의 급변 속에서도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잡기 위해 매년 기준을 스스로 높이며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함께 구매하고 있다. 이처럼 K전략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다. 신뢰는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따르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정답을 말하기보다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이제 주변에 앉아 듣는 국가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기준을 설계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제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중견국가들도 한국은 어떻게 했나를 묻는다. 그 질문에는 기술적인 해답이 아닌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궁금증이 담겨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질문에 답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와 혼란을 거쳐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산업화, 디지털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기준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먼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깊이 했기 때문이다. 한류는 단지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가 되었고,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K전략이 남긴 교훈이다. 신뢰는 쌓이는 것이고 기준은 실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세계는 지금 기준의 혼란 속에 있다. 각국은 서로 다른 룰을 말하고 기술의 방향성도 엇갈린다. 이럴 때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원칙을 지키는 파트너가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 해답을 한국에게서 찾고 있다. K전략은 한국의 과거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쓸 수 있는
미래의 설명서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단지 수출 실적이나 콘텐츠 조회수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약속,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 우리가 선택한 원칙이 기준이 되는 시대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도전자가 아니다. 글로벌 신뢰의 기준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기술, 문화, 외교, 산업 모든 분야에서 함께 가는 신뢰를 향하고 있다. 2050년 지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더 이상 속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나라는 여전히 성장률을 말하고 어떤 나라는 GDP 순위를 경쟁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당신의 시스템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앞장서 답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시스템을 따라가는 나라였다. 선진국이 만든 교육제도, 경제 운용 체계, 행정 절차, 기술의 표준까지 거의 모든 것을 벤치마킹하며 배워야 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향해 묻는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회복했습니까? 어떻게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은 기준이 된 나라다. 그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단순한 기술력도 아니다. 한국이 기준이 된 이유는 균형, 신뢰, 그리고 시민을 중심에 둔 운영 철학 때문이다. 2050년의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에너지 자립률 87%,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넘어 탄소 마이너스 국가로 전환한 세계 첫 국가. 이는 기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국민의 74%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기후윤리를 정규 교과 과정으로 배우며 자랐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지금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가 되었다. 행정 시스템 역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행정의 정점인 제로 페이퍼 정부. 모든 민원, 모든 계약, 모든 결정이 종이 없이, 대면 없이, 그러면서도 사람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I는 행정관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돕는 조력자로 자리 잡았다. 공공 시스템은 효율적이어야 하지만 그 효율이 인간을 압박해선 안 된다. 이 철학은 한국이 AI 행정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이었다. 교육 시스템도 눈부시게 변화했다. 시험 위주의 교육은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고 학습은 더 이상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대학 입시의 중심은 성적이 아닌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다. 그리고 그것은 청년들이 가치 있는 실패를 해도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게 하는 관용의 구조로 이어진다. 이 모든 변화는 위기에서 출발했다. 2020년대 팬데믹과 경제 충격,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까지 한국은 거대한 변화를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가장 빨리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첫걸음은 시민을 믿는 것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앞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고 결정을 설명하고 시민과 토론하면서 함께 설계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그 신뢰는 결국 정치 구조까지 바꾸었다. 양당 중심의 갈등 구조는 사라지고 시민 패널과 지역의회, 디지털 공론장이 함께 작동하며 공동체의 판단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제 한국은 기준이 된 나라다.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모델이다. 유엔은 매년 시민 신뢰 지수를 발표한다. 그 중에서
20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왜 그럴까? 시민이 국가를 믿고 국가는 시민을 믿는다. 그리고 이 신뢰는 단지 말이 아니라 제도로, 정책으로, 그리고 일상의 서비스로 구현된다. 지금도 많은 나라의 고위 관료들과 청년 정책가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들은 묻는다. 이 시스템을 우리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한국은 대답한다. 이 시스템은 수출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이렇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 성장이 아니라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이것이 바로 2050년 대한민국이 세계에 남긴 기준이다. 기준이 된 나라, 그것은 가장 큰 나라가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다. 2050년 한국은 세계에서 기준이 된 나라였다. 그 기준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었고 성장이 아닌 균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철학이었다. 하지만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인가?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며 또 다른 호기심을 품었다. 30년 전 한국은 경제 위기를 디지털 전환으로 넘겼고 팬데믹을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겨냈으며 기후위기 앞에서도 자립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제 세계는 K전략 그 이후를 알고 싶어 한다. 2060년 한국은 더 이상 작지만 강한 나라로만 불리지 않는다. 이제는 생각하는 나라, 기준을 세우는 사회, 그리고 연결된 공동체로 정의된다. 이 시점에서 K전략은 진화했다. 더 이상 한국만의 전략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와 함께 설계하는 공유형 전략으로 발전했다. 그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확산보다 연결. 둘째, 효율보다 의미. 셋째, 성장보다 회복력. 먼저 확산보다 연결. 2050년대까지의 K전략은 한국의 문화, 기술, 제도, 철학을 세계에 알리고 적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2060년 이후의 전략은 우리가 준 것을 너희는 어떻게 재창조했는가에 더 집중한다. 가령 K푸드 기술을 받아들인 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자국의 식자재로 K- 현지 음식을 만들어 세계에 역수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그것을 환영하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을 다시 한국에 들여와 함께 개선해 나간다. 이처럼 한국의 영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함께 만든 것으로 변모했다. 두 번째, 효율보다 의미. 과거 K전략은 빠르게, 정확하게, 많이 보여주는 것에 강점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은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물음에 더 집중한다. 예를 들어 AI 교육 시스템은 더 이상 성적을 올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청소년이 자기 삶을 성찰하고 사회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되었다. AI 선생님은 문제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대화하며 감정을 이해하고 그 아이의 삶 전체를 지원하는 조력자가 된다. 마지막은 성장보다 회복력. 한국은 더 이상 몇 퍼센트 성장했느냐로 자신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우리는 이번 위기에서 어떻게 회복했는가? 우리는 실패 후에도 신뢰를 지켰는가? 이 회복력 중심 전략은 탄소 중립을 넘어서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2030년대에 추진된 탄소세는 단지 기업의 비용 문제가 아니었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재분배 철학으로 연결되었고 그 정신은 2060년에도 지속 가능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다. 한국은 이제 단지 산업적 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복원력의 상징이 되었다. 그 결과 2050년 이후 한국은 공공철학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 한류는 더 이상 드라마나 음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처럼 살아가는 태도, 공존을 선택하는 사회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무형의 수출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이념까지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되었다. 예컨대
한국에서 개발된 디지털 공론장 시스템은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 간 대화를 가능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주도한 기후시민학교 프로그램은 기후 난민을 수용한 여러 국가에서 사회통합의 핵심 교육 모델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바로 신뢰. 한국은 그 신뢰를 정책으로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실현시켰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제 단순히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2060년의 한국은 이제 질문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 질문을 던지는 나라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준은 사람입니까? 시스템입니까? 그 물음 속에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철학과 다음 30년을 향한 의지가 담겨 있다. K전략은 이제 국가가 아닌 세계 공동체를 위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이지 않지만 깊게. K전략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남아가고 있다.